주식은 기본적으로 저는 금년에 좀 들인 노력 대비 결과가 좀 아쉬운 가성비가 떨어진 자산을 얘기를 하고, 채권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금년 채권은 여러분들 두 팔짱을 딱 끼고 우리가 미끄럼 탈 때 앉아서 쭉 타면 쭉 내려가잖아요. 네. 즉 지금은 금년의 채권은 편안하게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국면이다. 그리고 이 국면은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5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작년 말부터 채권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만 5조 원어치 넘게 채권을 순매수했다는 뉴스도 있던데요. 마경환 GB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오늘 채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10년물 같은 경우 작년 10월에 4.6%까지 갔던 것이 지금 3.2%대까지 내려갔죠. 반대로 말하면 국채 가격은 급등을 한 건데요. 왜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보통 이제 금리를 얘기를 하면은 보통 두 가지가 있죠. 보통 이제 금리라는 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 어떤 경제 성장률, 네. 실질 금리로 대변되는 실질 경제 성장률과, 두 번째는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함수가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일단 두 가지 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금리 하락을 좀 촉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작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작년 한 4분기 초반까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화두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의 컨선에서 작년 연말부터 넘어가면서는 어떤 거냐면 리세션의 컨선, 즉 경기 침체의 컨선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가 금리를 결정한 두 가지 구성 함수인데, 네.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라는 거는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된다는 거니까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쪽에 영향을 미칠 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질 인플레이션이 지난 작년만큼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럼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금리를 구성하는 한 변수가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모두 다가 내려가는 거죠. 그럼 금리는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로지컬리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좀 더 직관적으로 금리 왜 내려가니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정책 금리가 이제 끝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뭐 지금 언제 금리 인상을 종료하냐 이 화두지 않습니까? 사실 이미 한국은 3.5에 왔고, 또 미국도 아마도 한두 차례 하고 이제 아마 종료될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또 빠르면은 금년 하반기 중에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그게 좀 금리를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변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증가를 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주식과 채권이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고,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모든 자산의 가격이란 게 수급과 공급의 관점인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채 같은 내지 확정금리 상품의 디맨드가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은 가격이라는 게 반대로 금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금리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가 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여기에다가 정책 금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본격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텐데요. 마 대표님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도 국채를 사야 된다. 국채 중에서도 장기 국채. 실제로 시중금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장기 국채를 작년 하반기에 사신 분들은 꽤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네, 맞아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게 차익이 생겼으니까 차익 실현을 일부 좀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매수를 하고 계속 가져갈 것인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들고 가십시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채권을 투자하는 목적은 크게 이렇게 되겠죠. 이자 수익과 가격의 움직임일 텐데, 아마 지난 연말에 투자했던 분들이 금리가 내려서 가격으로 많이 업사이드를 가져갔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권의 이제 이자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사실은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오로지 금리가 내려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반영됐을 거고, 그런데 채권 투자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은 시간 가치.
네. 시장 가치라는 게 예를 들면 연 5%로 가면 1년 동안 들고 있으면은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한 연 5% 이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채권을 계속 들고 가도 이런 이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계속 좋은 타이밍일 거고, 왜냐하면은 작년 연말에 다 높은 금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금리를 향유, 그러니까 즉 정리를 하면 시장이 제자리에 지금 현재 시점에 멈춘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4, 5%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연 4, 5%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작년 하반기에 투자하신 분들은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나올 거고, 네. 두 번째로는 현재 그 시장 금리가 여기가 끝이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결국은 금리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금리 더 내려갈 것 같고, 그럼 언제까지 내려갈 것 같니?라고 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 금리의 어떤 바로메타를 어떤 걸 보셔야 되면 결국은 이제 정책 금리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정책 금리 인하가 들어갈 거잖아요. 미국인 한국에 들어가겠죠. 네. 그럼 들어가면은 우리가 정책 금리 그 인하가 들어간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책 금리가 거의 인하가 마감되는 시점까지 국채를 들고 있으셔도 돼요. 정책 금리 내려갈 때 이렇게 쭉 내려갈 때 네. 우리가 국채 시장 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한 최소 1년 내지 1년 반은 우량 채권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은 국면이고, 세 번째로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그 투자 대안이 주식이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 글쎄요, 뭐 연초에 좀 반등을 해서 좀 이제 다시 어떤 위험 자산의 센티멘트가 올랐지만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주식 들어가기에는 저는 이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비과세 수익이죠. 네. 특히나 중도 매매가 된다는 거는 개별 채권은 비과세 수익이기 때문에 이 비과세 수익은 계속 좀 향유할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과세라 하면 이제 매매에 따른 그 과세가 없다는 것이고,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는 일부 있죠. 15.4%.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채를 일단 들어가시고, 국채를 들어가실 때는 저쿠폰 채권으로. 네. 예를 들면은 연 4%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근월물 사면 연 4%지만은 한 1, 2년 전에 발행된 채권 같은 경우 한 1% 정도 쿠폰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1% 쿠폰만 세금이 잡히는 거고, 네. 이 할인 차익이라든지 매각 차익은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최근에 한 고객분이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라고 해서 네.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 해줬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예를 들면 지금 들어가서 금리 한 2%에 매각한다 가정을 했을 때, 네. 물론 채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3.3이라 가정하고 네. 만약에 금리가 한 1% 내렸다 가정을 하면 한 금리가 1% 내리잖아요. 네. 금리가 1% 내렸을 때 만약 20년짜리 국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듀레이션이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15% 올라요. 네. 가격이 15% 오르고 여기에다가 이자 수익도 또 덤해지면 얼추 18 내지 한 20% 정도가 기대할 수가 있고, 근데 거의 한 20% 성과 중에서 세금을 내는 건 저희가 한 1%짜리 쿠폰을 권해드리기 때문에 네. 세금은 1%밖에 안 내는 거죠. 액면에서 1% 금리가 있으면 1%에 따른 금리 15.4%.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굉장히 적습니다. 네. 예, 예. 올해 들어서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상과 다르게 지금 뭐 물론 지금 저희 촬영일이 1월 31일인데 30일, 31일 양일간은 주가가 좀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좀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서 네. 채권과 주식 둘 다 지금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네. 어디가 더 매력도가 높을까 이렇게 평가할 때, 물론 대표님은 채권에 좀 더 베팅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 네. 자료를 보기 전에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주식시장을 좀 어떻게 보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년에 주식이란 자산은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진 자산이지 않을까?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노력, 그리고 위험 관리 노력, 좋은 섹터를 발굴한 노력, 이런 노력 대비해서 결과가 얻는 것들은 조금은 거기에 기대 못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그런 거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큰 줄기에서 아직 돈줄을 줄이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네. 그런 국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직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한 2주 전에 제가 좀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는데 한 100여 분 모시고 세미나를 개인 투자분을 모시고 했는데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은 결국은 금년에 리세션이 올 거냐, 경기 침체가 올까 안 올 거냐인데,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해에 주식의 최바닥은 어딜까요? 바닥 찍고 추세로 올라가는 게 어디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경기 침체 전에 워낙에 선반영하는 건 경기 침체 전에 바닥을 지키고 회복한다는 질문 드렸을 때 답변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실제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는 주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생각하신다고요?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 자료에 어떤 자료를 썼냐면은 1970년 이후에 미국을 얘기한다면은 한 9번 정도의 경기 침체 국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 9번 경기 침체 국면에 모두 다 주식의 바닥은 경기 침체 한가운데서 바닥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침체가 왔을 때도 주가가 그만큼 떨어져 있지 미리 선반영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네. 하나 더 뭐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전에는 또 반대로 데이터 좀 오릅니다, 주가가. 오히려. 네. 조금 오르고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경기 침체 한가운데 바닥을 찍고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만약에 10개월에 가정하면은 네.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끝나기 전에 주식은 바닥이 찍혀요.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4개월 정도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는 올라가기는 맞는데 근데 어쨌건 경기 침체에 진입한 이후에 바닥 찍히고 추세로 올라갔다는 게 네. 팩트예요. 그러면 일단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미국은 경기 침체에 안 들어왔죠. 물론 이제 금년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만약 네. 경기 침체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과거의 데이터상은 아직 바닥 아닙니다. 그런 게 일반 정설일 것 같고 이제 네. 이게 좀 길었는데 네. 자 일단 그렇게 보고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저는 금년에 좀 들인 노력 대비 결과가 좀 아쉬운 가성비가 떨어진 자산을 얘기를 하고 채권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금년 채권은 여러분들 두 팔짱을 딱 끼고 앉아 있으면 쭉 그러니까 우리가 미끄럼 탈 때 앉아서 쭉 타면 쭉 내려가잖아요. 네. 즉 지금은 금년의 채권은 편안하게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국면이다. 그리고 이 국면은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5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채권이 좀 더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권 주식과 비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일단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 1976년부터 해서 22년까지를 했으니까 거의 한 50년 정도 되나요? 50년 정도의 그 미국의 투자 적격 채권이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네. 자, 일단 이 자료를 보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작년도가 그 투자 적격 채권이 13%가 깨졌어요. 마이너스 13%입니다. 13% 깨졌는데 일단 작년 데이터는 보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그러면 작년 데이터를 생각하고 과거 한 50년간의 평균 투자 적격 채권의 수익의 레인지가 한 5% 정도 돼요. 연평균 5% 정도 되고 그러면 지난 50년 중에서 연평균 5% 나오는데 연도별로 지금 손실된 구간이 보면은 중 하나, 둘, 세 번 정도가 원본 12달 투자했을 때 원본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난 구간도 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예요. 그죠? 그럼 작년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났군요, 그렇죠. 손실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작년을 빼고는 이제 평균적으로 연한 5% 났고 또 과거의 한 50년 중에서 그 48번 중에서 한 3번 정도만 마이너스가 났고 그 마이너스 난 것도 한 2, 3%가 맥스였는데 작년은 엄청난 예외적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작년에 금리가 폭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거죠. 장기적으로 금리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어떻게 되냐면 러프하게 보면은 작년에 그 저희가 미국의 투자적 채권 기준으로 작년 그 전에가 금리가 2%였는데 네, 작년 말에 금리가 4%까지 올랐어요. 4.4%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금리가 이렇게 13%는 아주 심플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년 동안에 금리가 2.2% 올랐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2.2% 오른 거에다가 보통 얘의 듀레이션이 보통 한 6년 정도 돼요. 그러면은 듀레이션에다가 금리 상승폭을 계산하면 가격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대충 한 13%가 나옵니다. 즉 제가 얘기는 복잡해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요. 즉 작년에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금리가 급격하게 빠르게 네. 탁 튀어올라와서 그런 건데 주식과 달리요. 채권은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그럼 뭐냐면 그러면 일단 절대 금리가 일단 높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깨졌을 때 깨진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가격이 올라야만이 사실 원본이 나오는 건데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 구조가 이자 수익과 가격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절대 금리가 이만큼 되고 절대 금리가 이만큼 나오고 그리고 가격도 만약에 전년도만큼의 금리가 4.4에서 2%까지 다시 돌아간다고 가정하면은 가격은 거의 한 20% 오릅니다. 매매 차익에 따른 수익을 또 노릴 수 있고 맞습니다. 높은 그래서 금리도 누릴 수 있고 일단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난 한 50년 중에서도
거의 굉장히 몇 안 되는 굉장히 좋은 찬스에 도래한 아주 유니크한 구간이고 크게 빠진 다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직관적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요건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주식의 투자 매력도 주식의 매력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어닝 일드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PER을 뒤집은 겁니다. PER 역술치한 거고요. 주가 수익 비율을 그렇죠. 뒤집은 게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옆에는 채권은 이제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어닝 일드가 그 주가 수익 비율보다는 좀 더 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지난 한 15년을 20년을 본다면 한 플러스 한 2.6 정도 됩니다. 즉 주식의 어닝 일드가 국채 금리보다도 이렇게 한 2% 정도 더 2.6 정도가 더 높은 게 평균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은 만약에 이 레인지가 이게 그 2.6보다 더 커진다는 거는 주식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더 매력적인 거고 반대로 이 갭이 줄어들고 줄어든다는 건 어떻게 되죠? 국채 금리가 올라왔거나 아니면 PER이 너무 비싸서 어닝 일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보면은 1.56 정도입니다. 1.56은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채권을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개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볼게요. 어닝 일드가 있어요. 어닝 일드가 있고 그리고 그 미국 국채 10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 2.5였는데 만약에 이 2.5보다 줄어든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어닝 일드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을 때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채권이 더 매력적인 건 이해되는데 어닝 일드가 떨어지는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어닝 일드를 구성을 보면요. PER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닝 일드가 낮아진다는 거는 PER이 되게 높다는 뜻입니다. 주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죠? 역술치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너무 비싸거나 또는 채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이렇게 되면 주식 기대 수익률과 채권 기대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이게 좀 복잡했는데 결국은 현재 이 두 가지가 현재 주가 레벨이 여전히 비싸고 밸류에이션이 반면 상대적으로 국채 금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 평균 대비해서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매력적인 국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 예를 들면 6대 4에서 보통 주식 4, 채권 4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양자산 간의 매력도에 따라서 어느 쪽 자산을 더 많이 투자할 거냐인데 현재 이렇게 채권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조금 이해가 불편한데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PER이 예를 들면 지금 20배다. 그 주식 시장의 평균 PER이 20배면 20분의 1 하면은 어닝 일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 되죠. 어닝 일드가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금리가 지금 현재 3.2% 10년물 같은 경우에 그럼 3.2% 대비해서 5%면 낮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죠. 예를 들면은 국채 금리가 지금 3%고 예를 들면 지금 어닝 일드가 5%잖아요. 네. 그러면 플러스 2잖아요. 네. 근데 플러스이죠. 평상시에 보시면 평상시에 한 2.6 정도죠. 아, 2.6이니까 왜냐하면 이걸 단순 비교하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더 위험 자산이니까 당연히 위험 프리미엄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플러스 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이 플러스의 갭이 줄어들었냐 확대되었냐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평균적으로 2.6의 정도의 갭을 보일 때 평균이라고 본다면 그거보다 낮으니까 주식 매력도는 그만큼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죠. 네. 반대로 말하면 채권의 매력도는 높아져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와 그 PER의 상관계수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게 그 우리가 요렇게 보면은 이 함수를 뒤집어 보면은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거나 채권 금리가 높거나 하면은 주식보다 채권이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 주식은 언제 매력적이냐면은 채권 금리가 낮거나 또는 PER이 낮아서 주식이 저평가됐을 때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채권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직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PER이 더 낮아져야 그만큼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게 특히나 큰 돈을 운용하는 글로벌 펀드들은 이거 굉장히 중시 여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국면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레벨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JP 모건이 최근에 1월
1월 초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자산 간의 어떤 밸류에이션하는 측정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보면은 좀 이게 아마 여기서 처음 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결론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요쪽 같은 경우는 국채 네. 그리고 요쪽 같은 경우는 주식들인데 요 차트를 보실 때 지난 20년간의 각각의 밸류에이션 모델로 봤을 때 평균 가운데가 평균입니다. 가운데 네. 평균이고 그리고 가운데 평균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표준 편차고요. 그러니까 즉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나 저평가되어 있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차트가 평균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름모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예, 마름모 여튼 마름모가 1년 전입니다. 2021년 12월 말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까만색 점으로 다트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거는 12월 말, 지난달 말이죠. 지난달 네. 말이니까 지난 1년 동안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밸류에이션인데 결론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밸류에이션이 쭉, 그러니까 주식도 많이 내렸잖아요. 주식도 많이 내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모델로 봤을 때 현재 지난 20년간의 모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중에서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왼쪽이고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게 오른쪽입니다. 제가 약간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자산 중에서 아까 제가 일단 주식보다는 채권이 낫다고 했는데 네. 채권 안에서는 어떤 게 더 저평가되어 있고 주식 안에서는 또 어떤 게 더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검정색의 점선을 봤을 때 가장 아래, 즉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 자산이 뭐냐면은 국채와 요게 US 코어 본드라는 게 투자 적격 채권입니다. 투자 적격 채권이라면 투자 등급 어느 정도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트리플 B 위입니다. 트리플 B 국채까지 위죠. 포함해서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자산은 네. 주식 중에서 어떤 거냐면 오른편입니다. 보시면은 미국의 성장주, 라지캡 이런 게 고평가되어 있어요. 성장주로 하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슬라라든지 그렇죠.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예. 기술주들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년 전 대비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의 성장주 한번 볼까요? 성장주가 1년 전에는 장기 평균 대비 굉장히 높았는데 네.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네요. 많이 내려왔는데 다른 자산 대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비싸죠. 그러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은 더 전문적일 수 있을 텐데 채권 안에서 우리 여러분 하이드 채권 아시잖아요. 투자 적격이 아니라 투자 부적격 채권들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유튜브에도 하이드 채권 언제 투자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하이드 채권은 아직 빠릅니다.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하이드 채권이 여기 오른편에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미국 하이드. 네. 아, 지금 보시면은 밸류에이션으로 봐서는 그냥 장기 평균 정도 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량 채권들이 더 저평가가 되어 있고 고등급 채권은 이거에 비해서는 좀 아직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다. 위험도가 높은 채권들은 아직까지는 좀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기는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좀 어렵긴 어렵지만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 슬라이드 정리했지만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매력적이고 그러면 그 안에 서브 섹터로 갔을 때는 어떤 거냐면 채권 안에서는 저등급 채권보다는 고등급 채권이 더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주식으로 가면은 주식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스몰 캡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 보실래요? 네. 최근 이머징 마켓인데 이머징 마켓 채권이 보시면은 주식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죠. 이머징 에쿼티입니다. 네. 보면은 최근에 간 시장 설명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주식만 딱 끊어서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 이머징 마켓 주식과 미국의 스몰캡, 밸류 이런 순이고요. 네.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미국 라지캡과 미국 성장주죠. 그러면 최근의 주식 시장도 딱 이 어떤 모델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좀 보관해 놨다가 투자하실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건 계속 바뀌는데 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저희 계산했을 때 데이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큰 그림에서 좀 아직은 주식보다는 채권 안에서는 좀 아직은 좀 등급이 높은 자산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제 궁금한 사항인데 그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최근에 그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 것은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더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을 좀 사볼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법한데요. 네. 예.
채권에는 거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은 채권을 투자해야 될 수요가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위험 자산 쏠리는 거니까 이제 국채 쪽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는 이 상관성이 주가 올라갈 때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 내리면 국채 가격도 같이 올라가니까 현재는 같이 가고 있죠. 네. 같이 가고 있는데 긴 호흡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채 중심의 우량 채권의 매력도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증시가 올라간다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네. 거고. 네. 근데 또 약간 또 테크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채권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등급 채권이 매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약간 전문적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주가가 계속 힘들어지면은 이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채권 안에서 고등급 국채 위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주가가 추세적으로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채권에서 아래 등급의 자산들이 매력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하일 채권의 이머징 마켓 채권 네. 같은 것들. 네. 실제로 예를 들면 최근에 연초유의 글로벌 자금 동향을 보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최근 중국 주식이 많이 리바운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중국 주식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요. 중국 주식 필두로 해서 이머징 주식이 자금 많이 들어오고 글로벌 자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동시에 이머징 마켓 채권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주식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증시에 돈이 몰렸다 이렇게는 보는데 채권 쪽은 잘 못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채권 투자 또 자금이 몰리는 것도 있군요. 그렇죠. 네. 꼭 뭐 중국 채권이라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이머징 전체 네네. 채권 자산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세상을 주식이란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좀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큰 방향성에서 주식 못지않게 경제가 회복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보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자산들이 존재를 해요. 그게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다이나믹스에서도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채권도 좋아지는 국면이 진행될 네. 겁니다. 네. 네.